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는 손가락을 쳐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없거든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 잘 쇠셨는지요? 명절이라 하면 어쨌거나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좋은 연휴 보내셨기를 바라며 예전에 사다 두고 이제야 꺼내온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꽤 긴데요.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책을 함부로 어디 보내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신비한 책에 관한 이야기인가? 초반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읽을수록 이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구나 했어요. 꽤나 미스테리한 이야기라서 더욱더요. 책 속에 몇 번이나 나오는 상황. 흥미로운 책을 읽다가 잠깐 둔 것뿐인데 그 책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리고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다면? 저는 저도 왠지 계속 찾아다닐 것 같아요. 실제로 어릴 때 무척 재미있게 읽은 소설을 성인이 되어서 찾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 지나지 않아 찾았지만요. 기회가 되면 그 책도 가져오겠다는 약속드리며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어쨌거나 그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교토의 여름. 다다미 넉장 반의 집은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다 다클라막한 사막에 가깝다. 멍하니 있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시원한 오아시스를 찾으러 가곤 했다. 헤이안 신궁이 있는 오카자키에 자주 갔다. 그 일대에는 간교칸, 국립근대미술관, 비와오 수로 기념관 등 무료로 피서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다. 니조 거리를 가모천 방향으로 가면 나카이 서점이라는 헌책방이 있어서 오카자키에 가면 들르곤 했다. 그곳에서 사야마 쇼이치의 열대를 발견했다. 입구 옆에 놓인 백엔 균일 상자를 들여다보는데 그 책이 눈에 띄었다. 왜 사고 싶었을까?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값은 100엔이었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열대를 산 뒤 자전거를 타고 오카자키 간교칸으로 갔다. 근대적인 건물 안은 냉방이 되어 시원했고 로비는 사람이 없어 한산했다. 나는 자동 판매기에서 주스를 사서 커다란 모니터 앞 벤치에 앉았다. 모니터는 교토부 경찰 헤이안 기마대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열대를 펼쳤다. 너와 관계없는 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는 원치 않는 것을 듣게 되리라.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열대는 시작됐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추리소설은 아니고 연애소설도 아니다. 그렇다고 역사소설도 아니고 SF도 아니고 사소설도 아니다. 아무튼 어째 잘 알 수 없는 소설이다.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남양의 어느 외딴 섬 바닷가에 표류하는 데서 시작한다. 배가 난파된 것 같은데 젊은이는 기억을 잃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섬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는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한 젊은이는 아름다운 후미와 잔교를 발견하고 사야마 쇼이치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난다. 거기까지 읽다가 나는 하고 생각했다. 사야마 쇼이치는 이 책을 쓴 작가 아닌가? 아하, 이거 어째 재미있어지네. 수수께끼 같은 서두도 그렇고 주인공의 의지가지 없는 처지에도 마음이 끌렸다. 나 또한 교토에서 있을 자리를 잃고 무인도 같은 다다미 넉장 반에 틀어박혀 본의 아니게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항해를 떠나기에 좋은 날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간격한 로비에서 열대를 4분의 1 정도 읽었다. 낡은 책장에 인쇄된 흐릿한 활자와 시원한 냉방, 한산한 로비가 지금도 기억난다. 읽고 나는 정신이 들어 책을 덮었다. 묘하게 끌리는 책이군. 아껴서 읽자. 열대를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이른 오후의 햇빛이 아직 거리를 눈부시게 비추고 헤이엔 신궁 앞에 널따란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교토시 미술관 옆을 지나는데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여름철 나무들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소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가슴이 설렜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나는 열대를 조금씩 읽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군도, 창조의 마술로 해역을 지배하는 마왕, 마술의 비밀을 노리는 학파의 남자, 바다 위를 달리는 일양열차, 전쟁을 암시하는 포대와 지하 감옥의 죄수, 바다 건너 도서실에 드나드는 마왕의 딸. 이 이야기는 대체 어떤 결말일까?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읽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는 궤변론부 부원에게서 들은 제논의 역설, 즉 아킬레스와 거북이를 종종 연상했다. 발이 빠른 아킬레스가 앞서 출발한 느린 거북이를 쫓아간다. 거북이가 있던 곳까지 아킬레스가 따라잡았을 때 거북이는 그보다 조금 앞을 가고 있다. 아킬레스가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거북이는 또 조금 앞을 가고 있다. 그게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이기지 못한다는 궤변이다. 이 경우 내가 아킬레스고 책의 결말이 거북이인 셈이다. 어쨌거나 반 정도 읽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열대와의 이별은 갑작스레 찾아왔다. 백중 연휴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머리맡에 두었을 열대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해 방 안을 찾아봐도 없었다.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와 한 번 더 찾아봤지만 역시 찾지 못했다. 어쩌면 가지고 나갔다가 어딘가에 두고 왔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르바이트하는 초밥집 점장의 책상을 열어보고 단골 카레 가게와 비디오 대여점에 두고 가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상엽식당 테이블 밑을 들여다보고 온갖 곳을 다 찾았다. 그러나 노력도 헛되이 사흘째 되는 날 밤 나는 마침내 열대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지. 어디서 눈에 보이면 한 권 새로 사야겠군.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그동안 헌책방을 돌아다니고 고서시장을 헤매고 도서관을 찾아가고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열대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2003년 나는 소설가로 데뷔해 이윽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국회도서관에 취직했다. 도쿄로 정근한 뒤로 열대를 찾아 진보정을 헤매고 다닌 적도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고서점 거리도 내게 열대를 주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열대의 결말을 모른다. 일주일이 지난 8월 초, 나는 도쿄로 갔다. 그날은 볼일 몇 가지를 처리한 뒤 국회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옛 동료를 만날 계획이었다. 도서관을 퇴직하고 2011년 가을에 도쿄 센다기를 떠나 고향 나라로 돌아온 뒤로 벌써 7년이 지났다. 저녁이 다 되어 나는 진보정에 들러 산세이도 서점을 돌아다녔다. 그 뒤 야스쿠니 거리에 있는 비어홀 런천으로 갔다. 안쪽 테이블에서 노년으로 보이는 남자 몇몇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 동창회일 것이다. 바깥거리 쪽 테이블에 분게이 춘주의 담당 편집자가 보였다. 나는 인사를 건네는 편집자 맞은편에 앉았다. 야스쿠니 거리 건너편에 쇼센 그란데 서점과 고미야마 서점의 간판이 보였다. 어떠세요, 모리미 씨? 아무리 기다려도 항해를 떠나기 좋은 날이 안 오는군요. 그저 하염없이 천일야화만 읽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할 때가 아니라고요. 첫 작품 태양의 탑이 출판된 지 어느새 15년. 때묻지 않은 순진함만을 내세워 타인의 호의에 기대는 것이 슬슬 보기 흉해진다. 그렇다고 베테랑이라 하기에는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어중간한 상황으로 내막을 폭로하자면 이미 꽤 오래전부터 힘이 달렸다. 과거 감호천을 뒹구는 돌멩이에 필적하는 무명 생활을 만끽하던 시절에 미모의 편집자에게 나 당신 의원고 한테 관심 있는데 라는 말을 듣는 장면을 망상하며 코피 쏟을 뻔했던 사이비 문학 청년도 이제 쓸 수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쓴 끝에 단물 다 빠진 껍데기만 남았다.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에 망상이 숨어든다. 마감이라는 개념이 바로 세상에 만연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망상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마감이 없으면 안 쓰시잖아요? 마감이 있으면 쓴다는 발상은 너무 단순합니다. 애초에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죠. 쓰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잠깐만요. 그건 위험한 논의인데요. 편집자는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다음 작품을 둘러싼 고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만남인데 나는 마감에 대한 증오심에 이성을 잃은 상황이니 이대로 논의를 계속한들 의미가 없는 것은 명백했다. 현명한 편집자는 보기 좋게 화제를 돌려 지난번 전화로 잠깐 언급했던 소설 열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소설에 대해 조사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제목이 같은 책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리미 씨가 말씀하셨던 작품은 못 찾았거든요. 아는 소설가나 편집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사야마 쇼이치라는 소설가는 아무도 모르던데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행이다. 뭐가 다행인데요? 수수께끼가 쉽게 풀리면 낭만이 없죠. 그것도 그러네요. 편집자는 말했다. 아무튼 널리 유포된 책이 아닌 건 확실해요. 주위 사람들에게만 돌린 자비 출판물 같은 책일지도.
1982년에 출판됐다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잖아요? 이거 좀 골치 아프네요. 수수께끼의 책인데요? 편집자는 그렇게 말하며 재미있어 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검정 나비 넥타이를 맨 점원이 송아지 고기 커틀릿과 아스파라거스를 내왔다. 나는 바이올리스로 목을 축이며 편집자에게 열대의 실물에 관해 설명했다. 사이즈는 문고본보다 세로로 조금 길고 표지에는 붉은색과 녹색 기하학문이 몇 개가 그려져 있고 무뚝뚝한 활자로 제목과 작가 이름이 찍혀 있었다. 출간된 해를 기억하는 것을 보면 판권 페이지를 봤다는 뜻일 텐데 출판사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편집자는 노트에 메모하며 말했다. 그래서 열대는 어떤 소설이었는데요? 그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끝까지 읽지도 못했고 말이죠. 헉, 진짜요? 네, 진짜로.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나는 학창시절 경험한 열대와의 만남과 이별을 이야기했다. 편집자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라며 의심하듯 물었다. 그거 망상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편집자는 송아지 고기 커틀릿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가령, 다음 작품으로 열대에 관해 쓰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만 열대를 다 읽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환상의 소설에 관한 소설인 거예요. 나는 살짝 구미가 당겨 생각해봤다. 아닌 게 아니라 환상의 소설이라는 아이디어는 소설가라면 한 번은 써보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제재를 고르면 소설을 읽는 것, 쓰는 것에 대해 이래저래 망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좀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실내를 둘러봤다. 안쪽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은 동창회는 여전히 떠들썩했다. 잘 될지 아닐지 모르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모험이라고요. 그건 그렇죠. 사야마 쇼이치란 건 필명이 아닐까 싶거든요. 전 열대에 관해 조사해 볼 테니까 모리미 씨는 다음 작품을 생각해 보세요. 마감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요. 런천에서 나오자 야스쿠니 거리에는 쪽빛 어스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건물 사이로 부는 바람은 의외로 시원했다. 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수수께끼 독서 모임에 간답니다. 어머나, 재밌겠는데요? 저도 집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작품의 힌트를 찾아 탐험을 떠나죠. 도서관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데려가 준답니다. 다음 작품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윽고 스루가다에시타 교차로에 이르렀다. 헤어질 때 편집자는 재차 다짐을 두었다. 진짜 잘 좀 부탁드려요. 천일 야화도 적당히 보시고요. 나는 지오다선을 타고 메이지 신궁 앞에서 내렸다. 만나기로 한 친구는 개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가타정의 국회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그는 과거 내가 정보 시스템과에서 일할 때 같은 팀이던 옛 동료다. 우리는 인사를 주고받고 걸음을 뗐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모테산도 근처 찻집 같던데. 자, 이게 약도. 뭐랄까, 저하고는 안 어울리는 장소 같군요. 뭐든 경험하고 볼 일이야, 모리민.
신작 쓰는데 꼭 도움이 될걸? 왜 그런지 그는 나를 모리민이라고 불렀다. 무민 캐릭터의 아종 같은데 아는 게 아니라 소설가란 공상 속 동물이나 다름없으니 인류보다는 무민에 가깝다. 신작도 쓰지 못하는 나는 특히 그럴 것이다. 친구는 와인과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인맥이 넓은 것으로도 유명했다.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애니메이션 감독의 레스토랑 주인의 편집자의 변호사까지 인맥의 범위가 자유자재다. 그날 밤 우리가 가는 친목 독서회에 대한 소문도 그 인맥의 저편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친목 독서회란 대체 무엇인가? 나도 한 번 구경한 것뿐인데 라며 그는 말을 꺼냈다. 어떤 수수께끼가 있는 책을 가지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다. 그게 어떤 수수께끼인지는 각 참가자의 해석에 맡긴다. 가령 친구는 그날 기다 주니치로가 엮은 수수께끼 이야기를, 나는 천일야화를 가지고 있었다. 꼭 소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철학서적이든 만화든 상관없다. 거기에 수수께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책이든 다 된다. 단, 참가자는 그게 어떤 수수께끼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모은 수수께끼를 푸는 게 금지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평범한 수수께끼라도 괜히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다. 그 대신 그 책에 들어있는 다른 수수께끼,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수수께끼, 연상되는 다른 책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절대적인 규칙이다. 그래도 독서회니까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나는 말했다. 어째서 침묵일까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사람은 침묵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 어이쿠, 그런 세련된 말을 다 할 줄 압니까? 나도 가끔은 세련된 말을 한다고 모리민. 어스름이 깔린 오모테 산도는 가로수길 양옆으로 화려한 점포들의 조명이 반짝였다. 전에 도쿄에 살았을 때도 거의 연이 없었던 지역이다. 국회 도서관에서 근무했을 당시 친구는 내 옆자리였다. 그는 책상에 좋아하는 책을 진열하는 버릇이 있었다.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세계의 건축물 사진집, 효율적으로 회의하는 법 같은 다양한 책이 놓인 가운데 그가 마음에 들어 하는 책은 특히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다. 내가 재직 중에 낸 책도 한 구석에 있었던 것은 그리운 추억이다. 오모테 산도를 걸으며 나는 환상의 소설을 둘러싼 소설을 생각했다. 친구에게 열대 이야기를 하자 그도 호기심을 보였다. 아깝군. 그 책이 여기 있었으면 친목 독서회의 안성맞춤일 텐데. 그렇지만 실물이 손에 들어오면 수수께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사라져선 아직도 못 찾고 있다는 게 수수께끼인데요. 아, 그런가. 그거 딜레마인걸?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서도 조사해 봤겠지? 없더군요. 뭐 국회 도서관이라고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지방 출판물이라든지 자비 출판물은 납본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그렇겠죠. 그나저나 이상하네. 개인에게 30년은 긴 세월이지만 책은 꼭 그렇지도 않잖아? 실물을 입수하지 못해도 저자라든지 읽은 사람이라든지 흔적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만도 한데 아무 흔적도 없다는 건 정말 수수께끼야. 역시 친목 독서회에 어울리는 안건이다 싶은데. 우리는 찬연히 빛나는 오모테 산도 힐스를 지나
크리스티앙 디오르 앞에 접어들었다.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내부는 어쩐지 꿈속 풍경 같았다. 그곳 모퉁이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자 거기서부터는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점점 거리가 미로 같아졌다. 오모테 산도의 번화함은 금세 멀어지고 어둠이 한층 짙어졌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가니 유리벽 건물 2층에서 미녀들이 머리를 손질하거나 노출 콘크리트의 반지하 공간에서 화이트보드를 놓고 수수께끼 같은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느낌의 뒷골목을 지나 단독주택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에 들어섰다. 그리고 침묵 독서회가 열리는 찻집에 다다랐다. 벽에 넝쿨이 감기고 둥근 창문이 난 오래된 서양식 2층 집이었다. 1층 출창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이 앞마당의 울창한 나무들을 비추어 그곳만 숲속처럼 느껴졌다. 앞마당에 하얀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마당을 지나 현관 앞에 섰다. 임시 휴업이라고 분필로 쓴 작은 칠판이 문 옆에 세워져 있었다. 꽤 멋진 곳인데요. 내일 이곳에서 하는 모양이야. 주인이 독서 모임 주최자거든. 이상한 나라의 입구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침묵 독서회에 발을 들였다. 친구의 소개로 검은 수염이 인상적인 주인에게 인사한 뒤 실내를 둘러봤다. 찻집은 바닥과 벽에 널을 댄 방 몇 개로 나뉘어 있었다. 모임의 참가자는 우리를 포함해 20명쯤 되어 보였다. 단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명쯤 모여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린애는 없어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도 가지각색이라 미국 영화에 나오는 홈파티 장면이 생각났다. 이 독서 모임에서는 어느 그룹에나 참가할 수 있었고 원하면 다른 그룹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다. 타인이 가져온 수수께끼를 풀지만 않는 한 그게 유일한 규칙이었다. 이윽고 우리도 어느 그룹에 참가했다. 백발남자가 오카모토 기도의 괴담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거기서 아서메컨의 괴기클럽 이야기로 넘어가고 나아가 야쿠모노가타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마침 적당한 전개다 싶어 나는 천일야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명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인기 있는 신드바드, 알라딘, 알리바바는 모두 본래는 천일야화에 없다. 그것들은 17세기 이후 천일야화가 서양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야기다. 신드바드는 원래 다른 사본이었고 알라딘과 알리바바는 출처가 된 사본조차 발견되지 않아 고아 이야기라고 불린다. 현재 우리가 천일야화라고 생각하는 책의 내용은 그런 태생을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흡수해 확장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벼락치기로 얻은 지식을 선보이자 거기서부터 화제가 이어졌다. 가짜 사본에서 연상해 보이니치 사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라고사에서 발견된 원고라는 기묘한 소설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폴란드의 얀 포토츠키라는 인물이 19세기 초에 쓴 작품인데 천일야화보다도 복잡 기괴한 액자식 구조를 가지는 장대한 환상소설이라고 했다. 포토츠키 씨 본인부터가 기괴한 소설의 등장인물 같은 사람으로 만년에 자신이 늑대인간이 됐다고 생각해 은탄환으로 자살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
1시간쯤 지나서 나는 화장실에 갔다.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문득 계단 밑에 멈춰 섰다. 묘하게 마음이 끌리는 계단이었다. 흐릿하게 빛나는 나무 난간이 있고 작고 둥근 창문이 있는 계단참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불빛이 없는 2층으로 이어졌다. 계단참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빨간 유리 갓을 씌운 램프가 물기를 머금은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굵은 금빛 로프로 계단 입구를 막아놓은 것을 보면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 같았다. 어두운 2층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나는 잠시 귀를 기울여 봤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어쩐지 인기척은 나는 것도 같았다. 혹시 또 하나의 이상한 독서 모임이 지금 2층에서 열리고 있다면? 이런 망상에서 출발해 소설이 시작되고 난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시죠? 돌아보자 주인이 서 있었다. 나는 직업상 종종 망상에 빠지곤 하는데 그런 때 뭘 하고 있었나 하고 묻는 것보다 더 난처한 일은 없다. 도둑질할 집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을 만난 도둑이 된 셈이다. 나는 횡설수설 램프가 근사하군요 라고 중얼거렸다. 주인은 네 하며 계단을 올려다봤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답니다. 부모님 댁이었습니까? 주인은 10년 전 이 집을 부모에게 물려받아 찻집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적으로 독서 모임을 여는 것 외에도 잡지나 텔레비전 촬영을 위해 공간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기획할 때도 많다고 했다. 역사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집도 이제 7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물론 가게를 열 때 여기저기 손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계단은 거의 예전 그대로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계단이 무섭더군요. 계단 참의 램프도 섬뜩하고 어두운 2층도 오싹하고요. 그러게요. 어린애한테는 무서울 겁니다. 정말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애였거든요. 주인의 외모를 보고 무서움을 타는 어린애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부지고 실팍한 체격에 얼굴은 새까맣고 짙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남극 탐험대에 소속된 곰 같았다. 귓꼬리라고 압니까? 갑자기 주인이 물었다. 귓꼬리요? 그림책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마도 도서관에서 여동생이 빌려왔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숲속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오는 괴물 이야기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물론 정체도 몰라요. 좌우지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데 동생이 졸라서 읽어줬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전 끝까지 못 읽고 책을 확 덮어 소파 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숨죽이고 있는데 어쩐지 2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계단 밑까지 와봤습니다. 해질 때였으니까 2층은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계단 밑에 서 있으려니까 2층에서 귓꼬리가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계단을 내려올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올 때까지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듯 했다. 결국
2층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라며 주인은 작게 웃었다. 그 뒤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귓꼬리는 수수께끼죠. 한번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싫은데요. 귓꼬리의 정체가 알고 보니 시시한 거면 내 어린 시절 자체가 시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그 책을 읽어볼 생각은 없고, 이 계단이나 계단참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인 채로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제야 나는 주인이 하려는 말을 이해했다. 아, 그래서 침묵 독서회군요. 주인은 득이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책이라는 걸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건 책에 관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책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종속되는 존재고, 그걸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독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틀리진 않죠. 하지만 반대 패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바깥쪽, 한 단 높은 곳에 책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패턴이죠. 그런데 그 경우 우리한테는 그 책이 수수께끼로 보이거든요. 수수께끼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책에 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만약 여러 책이 내포하고 있는 수수께끼를 해석하지 않고 수수께끼인 채로 수집하면 어떻게 될까? 수수께끼를 수수께끼인 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의 중심에 있는 수수께끼 덩어리 시커먼 달 같은 게 떠오를 것 같지 않나요? 주인의 오랜 지론인 걸까? 침묵 독서회라는 색다른 독서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다웠다. 어안이 벙벙해 쳐다보고 있으려니 주인은 명랑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어쨌든 그런 식이니까 즐기다 가세요. 그러고는 계단 밑 로프를 넘어 가벼운 몸놀림으로 2층을 향해 뛰어 올라갔다. 그가 사라진 뒤로도 2층은 여전히 조용했고 불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흡사 너구리나 여우에게 홀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도쿄 한복판의 찻집이다. 나는 현관 옆 창문으로 다가가 앞마당의 나무들을 살펴봤다. 수수께끼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쩐지 이야기의 한 장면 같았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다가 한 그룹의 시선이 갔다. 앞마당을 내다보는 큰 창문 앞 소파에 남녀 5명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남자가 그리스 철학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도 난해한 이야기를 하는군. 나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때 소파 안쪽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체격이 작고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이 생기 넘쳤다. 분명히 매력적인 외모였지만 그보다 더 내 관심을 끈 것은 그녀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책이었다. 문고본보다 세로로 조금 긴 사이즈, 녹색과 붉은색의 기하학 무늬가 인쇄된 표지가 눈에 익었다. 설마 그럴 리가. 이윽고 그녀는 내 뜨거운 시선을 알아차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녀가 책을 다른 손으로 바꿔들면서 제목이 정확히 눈에 들어왔다. 사야마 쇼이치의 열대였다. 나는 너무 놀라 말을 걸 수도 없었다.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친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큰일 났는데요. 뭐가? 무슨 말썽이라도 생겼어? 열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정말로? 저기 창가 쪽 그룹에 있는 여자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환상의 책이라며? 엄청난 우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우연이 어디 있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친구는 의심스레 말했다. 말을 걸어볼까 하는데요. 좋아. 나도 같이 가자고. 우리는 그룹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금 전 그룹으로 다가갔다. 그리스 철학에 관해 이야기하던 남자는 우리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라고 운을 뗀 뒤 여자에게 말했다. 그 책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그녀는 경계하듯 열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 책이요? 저한테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정말요? 제대로 읽은 건가요? 그녀는 큰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게 확인까지 하니 나는 멈칫하고 말았다. 열대를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 싶어 중간까지입니다만 하고 덧붙였다. 그래요? 그녀는 잠자코 내 얼굴을 쳐다봤다. 그대로 휙 어디론가 가버릴 듯한 김새에 불안했지만 그녀는 뜻밖의 생긋 웃었다. 그럼 어떤 책인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녀는 도전적으로 말하며 테이블에 열대를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마치 영화 속 법정 장면에서 선서할 때처럼 표지 위에 손을 바르게 얹었다. 온화한 태도였지만 아무렇게나 말하면 가만 안 둔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리스 철학 남자는 연설을 방해받아 불만인 듯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룹 참가를 허락해 주었다. 나는 가까이 있던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건 압니다. 그녀는 엄격한 면접관처럼 매섭게 말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열대의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동안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열대에 손을 올려놓은 채 보일 듯 말 듯 눈썹을 찌푸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말 듣고 있는지 불안해질 정도였다. 16년도 더 전에 읽은 책에 관해 낯선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려니 영 쉽지 않았다. 늘 내 식으로 책을 읽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읽은 책의 개요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사이에 점점 비참한 기분이 들어 나는 어째서 이런 소설을 16년씩이나 찾았나, 혹시 엄청나게 멍청한 소리를 죽어라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이 점점 모호해져 그게 분명히 어땠더라를 연발하기 시작해 결국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됐다. 내가 입을 다물자 친구가 팔을 툭 찔렀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끝이라고? 몰이민
끝까지 못 읽었으니까요. 실물을 읽으면. 나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열대를 가리켰다. 그러자 그녀는 열대를 집어 다시 품에 안았다. 아,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건만 왜 나를 경계하는 걸까? 내가 그 정도로 수상쩍은 아저씨로 보이는 걸까?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네요.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말은 모르시죠?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읽고 싶은 겁니다.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 읽었으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살 수 있으면. 팔 생각은 없어요. 억지로 부탁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읽기만 해주시면. 정말 그렇게 읽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말했다. 실제로 읽어봤더니 당신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딴판일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확실히 그녀의 말이 맞을 것이다. 과거의 걸작이라고 생각했던 책이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하는 것은 곧잘 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지루했던 책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니 재미있더라 하는 일도 있다. 책이란 현재 우리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만 실제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읽어볼 수 없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다 못 읽었거든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다 읽을 때까지. 그녀는 기이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꼭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저는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 건 잘 압니다만 가능하면 그렇다는 건데요. 혹시 이제 더 읽을 생각이 없으시다는 뜻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는 손가락을 쳐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없거든요. 찻집을 가득 메우고 있던 속삭이는 소리가 순간 멀어진 듯 했다. 조금 전까지 불만스러워 보였던 그리스 철학 남자도 어느새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헛기침하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말 그대로예요. 이 책은 끝까지 읽을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을 텐데요. 친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냉랭하게 그를 바라봤다. 마지막 페이지만 읽으면 소설을 읽은 게 되나요? 첫 문장부터 소설 속 세계에 들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해야 그 소설을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친구는 얌전히 후퇴했다. 열대는 소설입니다. 나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소설은 누가 뭘 해서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요약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등장인물들과 함께 그 세계에 살면서 푹 빠져 읽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그게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열대는 그런 식으로 읽으면 끝까지 다다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당신도 끝까지 못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열대를 분실하는 바람에. 우리 말고도 열대를 읽은 사람들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다 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읽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물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파를 조직했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들한테서 열대의 수수께끼에 관해 들었어요. 열대는
수수께끼의 책이거든요. 수수께끼의 책.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기에 이 책을 가져온 이유를 아시겠죠? 이 세계의 중심에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열대는 그 수수께끼와 관계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알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새 주인이 우리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은색 포트에 든 커피를 잔에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나도 이 그룹에 참가할까요? 주인이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린 뒤 그녀는 열대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 소설은 이런 말로 시작된답니다. 그녀는 우리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너와 관계없는 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때 남양의 섬에 펼쳐진 선명한 전경이 눈앞을 스쳤다.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모래사장, 어두운 밀림, 맑은 바다에 뜬 불가사의한 섬들, 뺨에 부는 바람의 감촉까지. 기억날 듯했다. 열대를 읽은 16년 전 여름, 나는 분명히 그 바닷가에 서 있었다.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릴 때가 왔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는 한편,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새로운 수수께끼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도 있었다. 셰에라자드의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제 당연한 소임으로서 기꺼이 이야기해드리지요. 훌륭하시고 고상하신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리하여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해 여기에 열대의 문이 열린다.